얼마 전에요. 바다 위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자, 바로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식이 열렸던 겁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다산 정약용함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데 자, 문근식 교수님, 저게 지금 진수식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전투함 중에서 예. 한미일이 가장 최고급 전투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근데 이지스 구축함 원조는 미국인데 네. 미국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일본, 우리가 세 번째 가졌는데 지금은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 게 다산 정약용함입니다. 우리가 사지 세종대왕함 인수했을 때 예. 이거 정말 우리가 미국하고 대등하구나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오. 전투함의 능력은 이 함정끼리 잘 싸우느냐, 네. 두 번째는 항공기하고 미사일을 잘 방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느냐, 네. 이건데 이 이지스 구축함은 주로 항공기하고 미사일을 잘 방어하는 무기체. 그래서 이지 꿈무 방패라고, 친의 방패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배는 특히 북한이 ICBM을 쏴대고 그럴 때 예.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실을 수 있어요. 세종대왕함에서는 못했는데 이 배는 전투 체계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그걸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화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형 삼중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신의 방패다. 지상에서 그동안 함축 체계를 얘기했는데 바다에는 그런 역량이 가진 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도 이지스 구축함을 6척 가질 건데 그중에 이제 5번째거든요. 이게 네 번째부터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이죠. 이 설명만 딱 들어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이거 우리 해군에 언제쯤 배치돼요? 지금 이제 진수했으니 진수라는 거는 모든 장비를 탑재하고 물에 처음으로 띄우는 행사예요. 그다음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다산 정약 이름이 붙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쉬운 전화예요. 해군에서 ROC (Requirement Capability) 해가지고 작전 요구 성능을 요구하면은 네. 그것이 다 만족하는가 체크를 해요. 항해하고 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걸 하면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럼 내년 말이나 이 정도 때는 해군에 인도하고 인도를 하면 해군에서 이제 취역기를 달고 그때부터는 해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이제 모든 훈련합니다. 각종 훈련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실전 배치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든든한 다산 정약용함이 있다면요. 북한에는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연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000톤급 신형 다목적 전투함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진수식까지 나와서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함선 현대화에 닻이 올려짐으로써 우리의 해군은 자주적 국가 방위력의 일익을 담당한 강력한 군종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아니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김 대표는 거죠. 이거 북한에서 저 정도 급으로 대형 군함을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전력 대부분들이 뭐 고속정, 고속함 뭐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5,000톤 미만의 뭐 호위함이라든가 초기함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북한공군 역사 80년 이래 처음으로 5,000톤급 구축함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종 뭐 앞서도 이제 문근식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네. 여기도 이제 건조는 했지만 이제 각종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거친 걸 좀 감안해 보면 향후 한 내년 정도에 예. 북한 해군 동해함대 인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진수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미사일 발사도 하고 예.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약간 좀 과시하려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최연함 같은 경우 저 쏠 때도 보면 중요한 게 연돌이라고 있습니다. 배에 보면 이 엔진이 돌아가고 지금 매연이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좀 그렇지만 그때 이제 드론이 촬영을 보면 연돌 안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엔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미사일 발사 능력은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배를 계속 찍어내서 향후에 이제 원양 함대를 창설을 하겠다. 원양 작전 함대. 함대? 예. 그래서 우리 해군도 기동함대 사령부가 있는데 약간 김정은이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꿈은 뭐 거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과속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의욕이 좀 너무 앞섰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겨우 한 달여 만에 5,000톤급 신형 함정을 바다 위에 또 띄웠어요. 근데 여기서 대참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 해군은 연안 해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좀 따라가고 싶다. 사실 1, 2차 연평해전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 해군력의 강화에 대한 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0톤급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을 해서 이제 최연호를 이제 공개를 했고 두 번째 띄운 게 이제 강건호인데 이 강건함이죠. 예. 이 강건함이 이제 이게 진수식 우리 다산 정약용함 진수식도 봤습니다만 드라이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빈 공간에 배를 놓고 물을 거기다 이제 이 담아가지고 네. 물을 띄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수식을 하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강건함 같은 경우는 이게 측면 진수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옆으로 이렇게 굴려서 이제 물로 이렇게 근데 이게 한미가 먼저 이 저렇게요. 이탈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부가 이 바닥에 끓기면서 파공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좌초가 된 거죠. 그냥 넘어졌군요.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까지 다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대사고가 참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능력은 부족한데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과속으로 인한 사고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건데. 네. 아니 근데 저렇게 넘어지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격노를 했는데 아니 이게 뭐 단순히 사고 때문만에 또 격노를 했던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보면 구축함을 시급히 복원하는 것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다. 근데 국가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이 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문제를 시한을 정했어요. 6월 전원회의 이전에 무조건 완결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복원을 했는지 몰라요. 뭐 인력을 동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옮겨가지고 다시 진수식을 했는데 진수식하는 그 장면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아직 많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죠. 당시 저희가 이제 뭐 자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당시 얘기로는 여기 뭐 러시아 총영사관 관계자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귀빈들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 그런 셈이죠. 김정은이 뭐 러시아 측으로부터 어떤 기술을 어떻게 지원받았는지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외국 인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실은 망신을 당한 셈이거든요. 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고 국가의 권위와 연관된 문제다. 이걸 빨리 복구를 해라라는 지시를 내린 거가 아마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뭐 이 사실 강건함 사건 하나만 갖고 북한 해군의 기술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연함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인데 이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러시아와의 어떻게 보면 군사 협력 속에서 기술을 받아왔다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해군력과 북한 해군력 한번 제대로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더 우수할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남북을 대표하는 두 함선 정약용함과 최연함 이걸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외형부터 한번 비교해볼까요, 문 교수님? 외형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크기가 한 3배, 4배 차이 나는데 우리는 8,200톤, 최연함은 5,000톤급인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실었을 때예요. 그냥 기름하고 기본적인 것만 설치했을 때고 무기, 측량 모든 걸 실으면 그걸 만재톤수라고 하는데 만재톤수 우리 같은 건 12,000톤 정도 된단 말이죠. 최연함 만재톤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 크기도 170m 대 144m, 최대 속력은 56km 내외고 그런 건 비슷한데 이게 배가 크면 클수록 좋은 점은 뭐냐면 무기를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기름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탐지 장비, 레이더나 그다음에 음탐
문파 탐지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는데 이 기동성은 좀 떨어지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현존하는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 최상위급인데 저기는 최연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설계도를 받아다가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배는 선체도 훌륭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무기가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참으로 좀 비교하기가 좀 낯뜨거운 것이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배가 모스크바함이에요. 기암 프레그십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지스 구축함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포도 엄청 많습니다. 미사일도 많고 네. 그런 배가 전투 체계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배가 넵튠 미사일에 의해서 격침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정도면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 예. 3중, 4중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하나도 못하고 그냥 무인기에서 이제 현혹되고 넵튠 미사일 왼쪽에서 쏘니까 그대로 침몰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연 설계도는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 속빈 강정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적은 높이 평가해야 우리가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 많이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선체도 비교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격 무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세 분야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공격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함정의 타격 능력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위협적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다산 정약용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정조대왕함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이제 몽식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이지스 구축함을 처음 만든 건 미국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 이 정조대왕함하고 다산 정약용함은 처음으로 함대지 탄도 미사일이 장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미국 위주의 그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 유일합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함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한국형 유도탄 수직 발사대가 나옵니다. 보통 네. 영어로 이제 KVLS라고 많이 하는데 이전에 세종대왕함보다는 이 발사대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발사대 하나의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큰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함대지 탄도 미사일 이런 것도 장착이 가능하고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건 SM3까지도 예. 지금 이제 다산 정예함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전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SM3 잠깐 말씀드리자면 최대 유격 고도가 500km입니다. 오. 기존에 우리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예. 이게 최대 유격 고도가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그래요? 한 3배 이상 되는 고도죠. 거기서 유격이 가능하고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는 거의 최고로 뽑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북한의 최연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셀 수가 사실은 지금 다산 정예함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좀 네. 적지만 근데 온갖 미사일을 지금 다 집어넣었어요. 잘 보시면은 지금 저 VLS라고 표기된 게 수직 발사기인데 네. 이게 계산해 보시면은 한 70개 정도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다산 정예함은 한 80개 정도 되는 거고, 네. 80여 개 되는 거고, 한 10여 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직 발사대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단점이 더 커 보이는데 일단 많은 무장을 쏠 수 있다라는 건 있지만 만약에 저게 격침당하면 예. 그냥 한 번 격침되면서 수십여 발의 미사일을 물속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취약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저거 외형만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저 한 70여 개 되는 수직 발사관에 예. 과연 무장을 북한이 다 채울 수 있을까? 요거는 약간 별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배 설계를 네. 최대한 많은 공간에 수직 발사관을 집어넣었다라는 점은 좀 특이하다라고 보여지죠. 아니 그러면 군사 전문가시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공격력만 따지면은 뭐가 더 우수합니까? 만약에 저 지금 70여 개 되는데 미사일을 다 넣었다. 네. 그러면 무섭죠. 그때는. 그리고 지금 북한은 뭐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예. 어쨌든 핵을 갖고 있는 나라고 여기에 만약에 핵 탄두를 장착한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거에 탑재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연함에 들어가는 미사일이라면서 뭐 저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놔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공격력을 한번 봤으면은 방어 능력도 중요하니까 두 번째 라운드 한번 볼게요. 바로 방패 방어력 얘기인데 문 교수님
이거는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요? 이지스 하면 이지스가 신의 방패란 얘기니까 예. 방어는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모방해서 이제 개발한 것들이 이제 모스크바와 함이나 이번에 예. 이제 도입한 최연함 같은 설계를 했는데 사실 이 세종대왕함 그다음에 정주대왕함하고 저 다산 정예함하고 틀린 점은 예. 세종대왕함은 그 이수 전투기 미국 거예요, 둘 다. 근데 모델이 틀려요.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새 이성룡함은 베이스라인 7포인트R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정주대왕함하고 다산 정예함은 9C2라는 모델이 틀려가지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공격도 하지만 방어는 3중, 4중으로 드러난 거예요. 세종대왕까지는 3중이에요. 그래요? 근데 첫째는 170km 외곽, 그다음에 예. 둘째는 림 미사일 해가지고 10km, 그다음에 근접에는 CIWS 골키퍼 5km 이렇게 3중 방어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세종대왕함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모델 전투체계 모델 베이스라인 9C2를 하면서 SM6까지 예. 이제 볼 수 있죠. 그 SM6는 240km, 420km까지 범위를 넓혀요. 저 SM 외곽으로. 있어요. 예. 그다음에 고도도 32km까지. 그다음에 SM3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싼 무기인데 이거는 예. 뭐 한 발에 150에서 200억 정도 돼요. 이거는 고도는 150에서 뭐 500km, 어떤 때는 뭐 100km에서 500km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북한이 아주 자랑하는 ICBM을 우리가 요격한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함하고 일본, 미국 구축함 함께 동해에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먼저 탐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쏠 무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쏠 수 있다. 네. 이제 사오기만 하면 쏠 수 있어요. SM3를. 최연함도 최연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러시아 걸 카피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단거리 대공 미사일 판치르라고 있어요. 러시아 거. 그거 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하고 이제 뭐 골키파나 그다음 림 미사일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는데 그거 사기거는 모습은 아직 안 나오니까 예. 뭐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하면 저보다 더 빽빽해요. 그 배에 있는 게 저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무기가 장착돼 있는데 네. 지금 저거는 제대로 작동할지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의 판치르와 지금 최연함에 장착된 이 방공무기 체계가 아니 이게 지금 비슷하다는 건데 그럼 진짜 이거 문 센터장님 러시아가 기술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봐야죠.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보고를 했죠. 그래서 정보위 민주당 간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4월이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그다음에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무인기 실물, 실제 뭐 러시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무인기 직접 실전 훈련을 했고 또 상당한 무인기들의 실물들을 북한에 제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전자전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그 전자전 장비 이런 것도 좋을 것이고 방금 보셨듯이 판치르 다시 말하면은 SA-22 지대공 미사일인데 예. 북한이 사실 이 방공체계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연호가 이게 뭐 사실 이 함정도 이 자체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어 능력을 북한 내부에서 생산은 어려울 것이고 러시아가 상당 부분 기술 이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런 기술은 이전해 주었지만 예.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에 탑재되는 만리경에 들어가는 이 정찰 이건 정말 아주 핵심 신기술인데 이걸 줬을 가능성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기술은 푸틴이 아직 안 줬을 안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높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먼저 보고 먼저 잡으려면 탐지 능력이 중요할 텐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다산 정약용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지스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 체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금 나오는 건 이제 다산 정약용함의 통합 소너 체계인데요. 이것도 상당 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해군이 운용했던 뭐 1세대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 잠수함 탐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근데 이 다산 정약용함, 그다음 이전에 정조대왕함부터는 여기에는 최첨단 소너들이 대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종대왕함보다 탐지 능력이 한 3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잘 보시면 이 선체 네. 기존의 이제 해군의 구축함들은 보면 이제 뭐 레이더가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아가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지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선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도 대포동 그 탐지했던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면 아주 작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정말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일례로 서해에 만약에 정조대왕함이나 뭐 이 지금 다산 정예형이 떠 있다. 네. 그러면 베이징에 뭐가 날아다니는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연함도 사실은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북한의 이 레이더 기술이 네. 우리나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흉내를 내서 저렇게 지금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함교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네. 우리 해군의 정조대왕함이나 뭐 이 지금 다산 정약용함에 달려 있는 이지스 레이더 수준은 아닐 것 같다. 그거에 한 많아야 3분의 1 수준.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압축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함선을 한번 비교해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무기 체계도 따져봐야겠죠. 첫 번째 비교할 무기 바로 심해를 가르는 창인 장거리 어뢰를 한번 저희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어뢰가 갖는 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지스 구축함이 대공 방어 능력은 출중하다. 공격하는 미사일 플러스 방어하는 미사일까지 예. 출중한데 그동안 취약점으로 있던 것이 잠수함 잡는 능력이에요. 잠수함 공격하는 능력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탐지 거리는 일단 확대가 됐어요. 예. 한 3배 정도 확대됐는데 잠수함을 잡는 기술은 수상함정이 가다가 그냥 전방이 모든 바다를 탐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해야 돼요. 맨 먼저 이제 P3 같은 초계기가 멀리서 정보를 준다든지 예. 또 어부가 정보를 줘요. 저기 잠수함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럼 거기다가 막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직접 음파 탐지기로 탐지해서 걸리면은 어뢰를 발사하는데 그걸 청상하라고 하는데 그 어뢰는 미국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우리 개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개발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항공기에서 발견한 멀리 있는 잠수함을 먼저 공격하자. 왜냐하면 가까이면 수상이 불안하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걸 홍상어 그래가지고 배에서 수직 발사관을 쏘면 한 30km권에 날아가요. 잠수함이 있을 것 같아 그 자리에. 그럼 거기서부터 물에 들어가면서 탐지해가지고 잠수함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잠수함 대잠 능력이 훨씬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홍상어. 네네 저기 날아가서 있는데. 한 30km까지 날아가서 그때부터 입수하자마자 자기가 탐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홍상어, 청상어 얘기를 했지만 어뢰라는 무기가 가진 어떻게 보면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좀 뼈아프게 인식하게 됐던 거는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폭침했습니다. 결국 46명의 못 다 핀 꽃은 대답 없이 바다 위에 잠들었습니다. 자,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해군력도 그야말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해양무기의 끝판왕이 등장을 했어요. 예, 저는 참고로 저 실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네. 부산에서 이제 마덱스라고 해양 방산 전시가 있었는데 이때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예. 초공동 어뢰 약간 실물 모형을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벌써 이렇게 많이 진전이 됐다고 해서 깜짝 좀 놀랐는데 예. 이 초공동 어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지만 앞에 일종의 이제 기포를 만들어서 예. 속력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마찰 저항, 그러니까 물속에서 일어나는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나가는 어뢰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본적으로 이 프로펠러가 달린 어뢰들은 네. 속도를 빨리 내게 되면 프로펠러가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포가 생기면서 헛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 초공동 어뢰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초공동 굉장히 어뢰는 빠르네요. 네, 엄청 빠르죠. 네. 그래서 초공동 어뢰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속도가 빠르니까
막기 어렵다는 오, 문제가 굉장히 있고. 빨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뭐 정조대왕함, 뭐 다산 정약용함 같은 이지스함에도 이런 초공동 어뢰를 향후 우리 해군이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에 하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 대잠전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나요? 예, 결국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탐지 단계예요. 다산 정약용함에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 여러 가지 그 소나 체계,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서 탐지 거리를 뭐 3배 이상 늘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층 감시망을 통해서 이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추적하고 이 뭡니까? 식별을 해야 되는데 저기 좀 이제 MH-60R C호크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바로 긴급 출동을 해서 정밀 감시, 그다음에 추가 소나 탐지 그리고 경어뢰 투사가 가능하도록 이 다각도에서 잠수함의 접근을 저지하고요. 네. 끝으로 이제 어뢰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고 아까 이제 홍상호 설명을 했습니다만 잠수함 위치로 투사를 시켜서 네. 이 목표를 타격함으로써 이 작전을 승리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가상 시나리오를 짚어주셨고 그러면 어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상 전투 무기죠. 바다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날카로운 눈인 해상 초계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잠수함은 항공기를 제일 싫어해요. 예. 잠수함은 수상함보다 먼저 탐지하기 때문에 수상함이 수상 전투 오면 피해가는데 항공기는 물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올라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걸려요. 그래서 2차 대전 말경에는 잠수함이 수중에 있던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다 충전해야 돼요. 네. 그때 항공기 대서양 전투에서는 항공기에서 잠수함이 격침된 56%였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이지스 구축 같은 경우도 소나 이제 탐지기를 늘렸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싣고 있는 MH-60 그 항공기도 2대나 실어요. 이제 헬기를. 그다음에 초해상 초계기가 지금 우리 15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P-8이 네. 6대가 들어왔어요. 이것들이 보면은 P-8은 P-3나 P-8은 광범위한 해역을 탐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정말 그거를 피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수함 수시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기존에 있던 P3보다 좀 돈이 좀 비쌌고 예. 그런 만큼 탐지 능력이 확대됐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부위를 항공기가 잠수함이 있을 것이다 하면 가서 소나부위를 떨어뜨려 그 소나부위에서 그 잠수함을 찾아가지고 항공기에 올려주고 피를 때렸다는 항공기가 바로 공격 들어가고 예. 청상하로 그다음에 그걸 정보를 알려주면 또 수상함에서 공격하고 네. 이런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 대잠전에서는 항공기가 제일 먼저 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정해봐야 될 거예요. 바다 위에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가상으로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 가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펼쳐져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군이나 예.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해군 기지들을 면밀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수함이 사라졌다. 네. 그럼 바닷속에 보면 이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저보다 문근식 교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예측해서 어디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점에 지금 이제 CG에 나오지만 해상 초계기를 띄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소너부이나 이런 걸 이제 예상 지점에 떨군 다음에 네. 아, 잠수함이 이쯤에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상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이지스 구축함에 예. MH-60 해상 섹션 헬기 같은 것들이 떠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도발적 행위를 한다. 예. 그럼 그때 이제 격침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게 뭐 해상 초계기가 됐든 해상 작전 헬기가 됐든 아니면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잠 무기들을 활용해서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짚어봤지만 사실 제일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SLBM 아니겠습니까? 이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한미 동맹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 비대칭 전력으로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했어요. 근데 핵 미사일을 이미 화성 19까지 쏴가지고 뭐 다 자신 있어 하는데 예. 이 미사일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물속에 감춘 거 잠수함에 쏘는 걸 SLBM이라고 해요. 네. 근데 SLBM은 지금 뭐 북극성 1형 2016년 8월 24일 쏴가 성공했어요. 500km를 날린 성공했고 삼형 그다음에 미니 SLBM
4형, 5형까지 개발해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실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디젤 잠수함을 보완해가지고 성능을 개량해가지고 거기다 일단 10발이 실는 걸로 다 그쳤어요. 왜냐하면은 SLBM은 원래 핵잠수함에 실어야 제격인데 지금 저 가분수 돼가지고 그 시험 발사를 하겠다는데 아직 그 시험 평가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북한의 해군 전력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